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경남 진주를 찾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임신을 주장한 여성에게 협박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나란히 대구 경북 TK에서 부산 경남 PK로 향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대선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같은 곳에서 유세라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흔들리는 영남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의미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가 목표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첫 소식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구 경북에 이어 부산 경남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UN 기념공원 참배로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민심을 고려한 듯 안보를 강조하는 동시에 몸을 낮추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이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를 중심으로 거리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의 대표적 중심지인 이곳 서면을 찾아 지역 발전 이슈를 띄우며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는데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광장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삼겠다는 지역 맞춤형 공약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공약이자 국민의힘이 내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어려운 일이라며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조선 산업 육성 공약도 제시하며 PK 민심을 두드린 이재명 후보는 내일 호남으로 이동해 텃밭 따지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만 사흘째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 표심 결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진주의 암행어사 이재명 잡으러 문수어사 정정 당당 어사 김문수, 마패를 목에 걸어주시겠습니다. 이 마패로 이재명을 잡아 세상을 바로잡아달라는 우주 항공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경남 지역 표심을 공략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켜세우며 보수층 결집에도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모든 K방산 다 만들어낸 분이 과학기술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찾은 자리에선 과학기술 부총리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총리가 왜 필요하냐? 바로 국가 의지, 이것이 예산으로 그리고 권한으로 이렇게 돼야만 이 분야의 성과가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양산 통도사에서 종교계 원로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2박 3일에 걸친 영남권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흘간의 영남권 집중 유세를 통해서
단일화 갈등으로 흔들린 보수층의 지지표를 다잡고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사흘 만에 또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며 자신이 이재명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에 들어서자 식당 안은 이 후보를 보려는 학생들로 금세 붐볐습니다. 저희 출산율이 미래에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반등하려면은 적극적으로 그 결혼 연령을 당겨야 된다 보거든요. 사흘 전에 방문한 부산을 또 찾은 건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이준석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할 수 있는 후보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박진감 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줄이 잡혔다며 계엄 보수와 개혁 보수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자당의 당원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다. 부산에서 노무현과 김영삼 정신을 강조한 이 후보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루 종일 부산에서만 유세하며 보수 민심에 공을 들인 이준석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이틀간 전통 보수 텃밭에서 표심을 다진 이 후보는 내일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그럼 영남권을 동시에 찾은 새 후보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후보들의 선거운동 동선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최돈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774km, 서울 부산 왕복거리에 육박하는데 지난 사흘간 새 후보들의 평균 이동거리입니다. 지역 간 이동만 계산한 걸로 지역 안에서 소화한 일정까지 감안하면 이동거리는 이보다 더 길어집니다. 새 후보가 방문한 장소를 지도에 모두 표시해봤습니다. 상당수가 영남에 몰려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대구와 구미를 비롯해 영남에서 모두 9곳을 들렀습니다. 첫날부터 대구를 향한 김문수 후보는 16곳을 방문하며 영남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 대학을 훑으며 10곳의 방문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 후보 모두 선거 초반부터 이례적으로 영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과도 확연합니다. 같은 기간 당시 후보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부산과 대구를 각각 한 번씩 2번 들린 게 전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남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선 험지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고 과반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선 영남의 도움 없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이곳이 안방인 국민의힘은 집안 단속을 통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새 결집을 기반으로 외연 확장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개혁신당도 영남이 절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보수 텃밭에서의 지지 기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심장이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제와 기류가 변하며 자진 탈당에 무게를 둔다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지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에 선을 그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탈당 요구는 도리가 아니라고 일축한 강경한 입장에서 하루 만에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일각에선 강제로라도 윤 전 대통령의 거취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5세 비대위원장한테 끌어내려지는 모습은 어떤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스스로 결단하시는 것이 맞다. 중도층과 지지층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는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데 탈당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부 전선이 아니라 외부 전선과 싸워야 할 때라며 탈당 강요는 정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탈당할 이유가 없다며 표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당에 공식 요구가 있기 전 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대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는 김용태 내정자는 당 쇄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과의 인터뷰에서 그 방안으로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중도 확장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직면한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대한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강조한 점과 당내 확산하는 탈당 여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실제로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탈당이냐 출당이냐 이런 방법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들어요. 과연 전 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을 이뤄나가느냐, 절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더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수 지지층을 달래면서 동시에 중도로 확장성을 넓히려는 전략입니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유연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김 후보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사람들 간의 생각을 좁히는 과정에 누구보다도 좀 열려 계신 분이고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당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요구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느냐, 자진 탈당이냐, 출당이냐. 오늘 하루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 거취 문제 그동안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오늘 유독 뜨거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대선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죠. 경선 후유증부터 후보 교체 내홍까지 거기다가 홍준표 전 시장도 당과 절연을 선언하면서 내부조차 원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반전 카드가 필수적이겠죠. 그 카드로 보수 성향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빠르게 내일이라도 이게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 그러면 이게 또 다시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서 변호사는 용산 대통령실과 나름대로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 당장 친한계부터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 변호사가 직접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반전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말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친한계는 지금 일부 강성 지지층만 보고 대선을 치르면 필패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최선은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도의 마음을 얻어와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의 의미로 출당이 최선이지만 스스로 탈당하는 것도 자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한계 내부에선 이미 자진 탈당 시기는 지났고 출당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감지됩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계엄과의 결별이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자진 탈당도 아니고 아예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 의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다른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중립지대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출당이나 탈당 주장은 친한계 의원과 안철수 의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적인 원내 기류는 출당이나 탈당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는데요. 그 근거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입장마저 바뀐다면 보수층 마음도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심 탈당을 원하는 분위기도 읽혔습니다. 영남권 한 의원은 탈당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없지 않냐면서 김문수 후보도 내심 탈당을 원하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장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도 조절. 그렇다면 내일 출범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출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입장도 들어봤지만 그렇죠, 고심이 예. 깊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데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출당 여부에 대한 결단은 조만간 해야겠죠. 이대로 시간만 보내다간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전 타이밍을 놓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논의로 그 거취 문제가 당내에서 시끄럽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탈당할 가능성 있습니까? 네, 지금 시점에선 자진 탈당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조금 네. 더 우세합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선대위는 화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러 저희 이제 진영에 여러 그 지점으로 나눠져 계셨던 분들이 대선을 앞두고는 다 힘을 모아야죠. 네, 물론 만약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수 있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자진 탈당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 변수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선 움직임 하나하나가 관심입니다. 이 후보는 이동 시간대에 SNS 개인 방송 유세를 통해 한 표를 더 호소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일정을 마치고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차량 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SNS 라이브를 켭니다. 오늘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이거를 깨알같이. 지역 맞춤 공약을 거듭 강조하며 온라인 유세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동하는 시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후보의 강력한 의지로 기획된 코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온라인 활용은 코로나 시기 진행된 지난 대선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따가 경북을 못 가기 때문에 경북 도민의 노래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낙동강 구비구비. 지난해 총선에서도 자신이 직접 찾지 못한 지역은 원격으로 지원 사격했습니다. 좀 강릉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후보의 안전을 이유로 오프라인 유세를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한 가운데 선대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모셔 온라인 유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렇게 대선 유세전이 한창인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건데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여파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민주당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채택된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과정 경위와 절차의 적정성 등을 따지려는 자리인 만큼 법관이 참여하기 부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은 앞서 국회에서 요청한 전원합의체 회부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청문회 관련해서는 자료를 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오랜 19대 때 정리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석호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관련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란 수개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석호 변호사가 불이치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잖아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청문회 증인 전원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사법부가 강경하게 나서면서 당분간 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혐의와 직결된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찬성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게 골자로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대표적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대선 기간에 엄청난 허위 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한 번도 조사받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고 쓴 팻말을 붙이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사위가 어떻게 이재명 방탄, 나아가서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뿐만 아니라 향후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할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 또다시 양당이 충돌했습니다. 정말 웃긴 법안이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윤석열 기각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었어요?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법부를 향해선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입니다. 대법관들에게 망순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입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도 이재명 재판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재명 형사면제 특례를 만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사법부 장악 시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과 중앙선대위도 동참했습니다. 이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민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로 그들의 마수가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또 하나의 대못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사법부를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며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성적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얻었는데 눈에 띄는 건
어제 방문한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30%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이교 기자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1%로 과반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모두 과반 지지를 얻었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각각 16%포인트와 2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지지와 별개로 누가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엔 69%가 이재명이라고 답했고 19%가 김문수 후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선을 긋고 있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응답자의 48%는 김문수 후보, 36%는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를 꼽았습니다. 세 후보가 모두 찾았던 대구 경북 지지율 조사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주 대비 이재명 후보의 TK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6%포인트 빠져 격차가 25%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시된 다른 TK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목표치인 30%를 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예, 이제 대선은 3주도 남지 않았고 후보들은 분단위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정치톡톡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또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장 모습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방탄복을 입고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국회 법사위장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따라서 방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예.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곽 의원은 곧바로 과거 미국 대사관 방화미수 사건에 연루됐던 정청래 위원장도 겨냥했습니다.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대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정청래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예.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예, 법사위장에서 벌어진 이 방탄복 공방. 이 판단은 유권자 몫으로 남겨둬야겠죠. 바로 국민의힘 소식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이 국민의힘 소식인 거죠. 노래도 나오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 선언 이후에 예.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렇죠. 몸은 미국 하와이에 있지만 방금 들으신 노래처럼 떠나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홍 전 시장이 오늘 소통 플랫폼에 당과 절연하겠다.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는데 그러자 평소 점잖기로 유명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발끈했습니다. 이 당에서 대권 도전하고 수차례 국회의원 된 분이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요. 이 두 사람 딱 한 달 전엔 훈훈했는데 말이죠. 홍 시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년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시원시원한 홍카콜라 발언으로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 참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 오신 권영세 대표님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참 정치인의 변신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미스터 쓴소리 홍 전 시장을 향한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예. 적반하장이라고 권영세 의원을 직격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홍 전 시장을 보수의 영웅이라 칭하며 복귀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예, 뭐 한쪽은 진짜 보수 강조하기 위해서, 한쪽은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 무게감이 있는 홍 전 시장을 향한 러브콜이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아이템도 보겠습니다. 찢기고 뚫리고
현수막 순환 시대. 파란색이 보이는데 누구의 현수막입니까? 네, 바로 보실까요? 이재명 후보 얼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 4곳이 발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수막 속 이 후보 얼굴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기기도 했습니다. 또 유세 차량 바퀴에 구멍을 내는 등 말 그대로 순환 시대인데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라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냈던 숙명여대가 이번엔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을 오래전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나선 건데 이대로 개정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봤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올해 2월 표절로 확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놓고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숙명여대 학칙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면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조항은 지난 201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는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박탈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구성원의 의견을 받고 결정될 사항이라며 학칙이 개정된다고 해도 바로 김 여사에게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죠. 이 사태 발생 넉 달 만에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외벽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현판은 찌그러진 채 울타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점거해. 이들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폭동 사태가 벌어진 지 넉 달 만인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가담자 2명에 대한 첫 선고를 내렸습니다. 20대 소 씨는 징역 1년을,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추가된 30대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재판 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96명 가운데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16일부터 차례로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 ACT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사전 유출된 정황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찰이 응시생과 브로커를 압수수색하고 출국도 금지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동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풀브라이트 재단 건물에서 치러진 미국 대학 입학 시험 ACT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 응시생은 1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를 일찍 풀고 엎드려 자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선 3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응시생 3명은 모두 10대로 선생님으로 저장된 학원 컨설턴트 A씨로부터 ACT 문제와 답안이 담긴 PDF 파일을 시험 당일 새벽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 중간에 아프다고 해서 나갔는데 아픈 게 아니었고 뭐 나간 걸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왔는데 그게 적발이 된 모양이에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응시생 3명과 A씨를 입건해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현재 포렌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4명은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최근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문제 입수 경로와 금전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응시생들의 학부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왔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손 선수 측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손흥민 선수 측이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6월 A씨가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 A씨가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손 선수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A씨 외에도 40대 남성 B씨가 이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다시 손 선수 측에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주장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한 손 선수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손 선수 측이 협박을 이기지 못해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무인 가게에 들어가 도둑질을 일삼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력팀 형사들도 애를 먹고 있던 와중에 이 비번 날 쉬고 있던 한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에 가방을 맨 한 남성이 무인 옷가게에 들어갑니다. 뒤적뒤적 옷을 고르는가 싶더니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휙 나갑니다. 사흘 뒤 똑같은 복장을 한 절도 용의자가 길을 걸어가고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전화를 받으며 뒤를 쫓습니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절도 용의자에게 다가가는 남성은 다름 아닌 근무가 아닌 경찰관이었습니다. 큰딸내미랑 통화할 일이 있어갖고 나와서 통화하는 중에 지나가는 절도 피해자를 발견하게 됐다. 최경희는 근무 중인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그새 눈치를 채고 달아나려던 남성을 재빨리 붙잡습니다. 절도죄 긴급 체포합니다. 이 가방도 확인해야 될 거예요.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CCTV에 담긴 범인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본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최근 출소한 뒤 경기도 수원 일대를 떠돌아다니며 이런 무인 점포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탓에 강력팀 형사들도 검거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베테랑 경찰의 눈썰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꼭 근무할 때만이 아닌 근무 외적으로도 우리 옆에서 이웃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경찰관이니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댄 남성은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MBN 기획보도 무조건 살린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천성 질환 때문에 작은 몸으로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수술을 견뎌내는 아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중환자실에서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아기들과 또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은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 아이고. 무거운 공기를 가득 메우는 기계음 사이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태어난 지 59일 된 연우. 이곳에서 마음껏 소리내올 수 있는 유일한 아기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귀여워. 그러니까 그래도 목소리 바로 나왔다.
아이고 맘마 먹고 싶어? 맘마 먹고 싶어? 어떡해 배고파. 6시 밥 빨리 주면 안 되나? 엑스레이도 괜찮은데? 6시 돼야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금식을 좀 오래 했어요. 이 배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소아중환자실 환아들은 대부분 선천성 질환으로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받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보니 말은커녕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재활 치료받는데 자면 어떡해. 싫어? 이모 가리 뽑아줄게. 한 번만 더 할까? 몇 번 할 거야? 2번 할 거야? 세 번 해?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한 아기와 연결된 기계에서 요란한 알림이 울리고 잠시만요. 좀 보자. 잠깐만요. 석션할 준비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아, 네. 아까 갑자기 왜? 아기들이 인공호흡기 삭관 길이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기 이쪽 입에서부터 트라키오까지 2cm가 거의 한 10cm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위치가 변경이 되더라도 포화도나 이런 거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가족도 없이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들.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간호사입니다. 말하지 못해 글로 전한 그날의 감정들은 노트 수십 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 입원한 애들 보면은 주사를 찔러도 울지를 않아요. 그냥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파? 이렇게 물어보면은 괜찮아요. 저 원래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원래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아기들을 보면 없던 기운도 솟아납니다. 애도 엄청 괜찮아졌어요, 요즘. 처음 들어올 때는 어땠는데요? 굉장히 이제 포화도 유지도 잘 안 되고 깨어있지도 못했었고 아기가 안 좋아지는 코스로 갈 때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몸이 힘든 건 사실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밥 못 먹고 뭐 화장실 못 가고 이런 건 오히려 괜찮은데 아기한테는 그 순간이 한 번이고 정말 그 한 인생이 전체 100%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잘 못해주면 안 된다는. 지난 35년간 이 병원 중환자실을 거쳐간 아기들은 2만 명. 아빠랑 엄마가 지고 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누가 지구지. 하고 싶어. 지구 사랑해. 너무 예쁘다. 지구 사랑해. 지구 사랑해. 건강을 되찾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는 지구. 치료받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소아중환자실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업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과 리조트 사업, 최근에는 암호화폐와 굿즈까지 더욱 확장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공식 해외 순방으로 중동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으로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with this trip, we're adding over $1 trillion more in terms of investment into our country and buying our products.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트럼프 가문의 이익을 챙기러 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 사업체를 총괄하는 차남 에릭 트럼프는 중동의 부동산 사업과 암호화폐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All countries where he has business interests, in every case, there are going to be government decisions as to permits and regulations and those kinds of things that will affect. 일가의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궈온 부동산뿐 아니라 SNS와 암호화폐, 굿즈까지 광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왕조로 불릴 정도인데 문제는 대통령 이후에도 더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회사의 SNS,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밈코인, 코인 상위 보유자와 식사 등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업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전후 구치소 머그샷을 넣은 티셔츠와 삼선을 암시하는 모자 등을 팔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왕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어갔습니다.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해외 영화에 매긴 100% 관세 정책을 거론하며 속물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칸 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은 로버트 드니로의 수상 소감은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속물이라는 표현을 쓰며 열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America's Philistine president has had himself appointed head of one of our premier cultural institutions. He has cut funding and support to the arts, humanities, and education.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줄리에트 비노슈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He's fighting and he's trying in many different ways to save America and save his ass. 영화에 대한 관세는 할리우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북쪽의 할리우드라 불리는 캐나다는 세계 영화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반발했고 영국 스타머 총리는 의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make clear to President Trump that if he picks a fight with James Bond, Bridget Jones and Paddington Bear, he will lose. Mr. Speaker. 영화 관세 시사 하루 만에 백악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풀과 나뭇가지를 붙인 위장복, 이른바 길리슈트를 입고 드론도 조종하는 모습. 이번에 공개된 북한군 훈련 장면입니다.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인데 김정은은 전쟁 준비 완성은 사활적 임무라며 고강도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뭇가지와 풀을 붙인 위장복, 길리슈트를 입은 저격수가 등장하고 드론 조종병들이 운영 훈련을 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철심 위에 누워 배나 이마 위에 돌덩이를 두고 망치로 깨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수작전 구분대들의 각종 전술 연습과 땅크병 구분대 대항 경기 순서로 진행된 훈련은 통나무를 드는 목봉 훈련, 포복 훈련 등 한국의 유격 훈련과 비슷한 모습부터 탱크가 장애물을 넘는 훈련까지 공개됐습니다. 불과 10년 전 비행기 모형을 손에 들고 비행 훈련을 하거나 벽돌을 깨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훈련에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싸움,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전선들이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 계급 전선이고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 준비 완성이라고. 북한은 핵무력 증강은 어느 정도 순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재래식 전력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습득한 드론이나 전술과 장비 운용 방법을 공유하고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리 경제 정말 걱정입니다. 좀처럼 성장률을 낮춰잡지 않는 국책 연구기관마저 올해 성장률이 0.8%, 그러니까 0%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 이른바 아래 공포,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신축 상가 1층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한강변 몫이 좋은 자리지만 가게를 열겠다는 사람이 없어 준공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절반이 공실입니다.
사과가 들려있는 거는 위에 삼국식의 50%에서 60%는 차야. 살아나지 않는 내수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고등이 연이어 켜지자 국책연구기관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0.8%에 그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석 달 만에 반토막 수준까지 낮춘 건데 우리 경제의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겹쳤다는 진단입니다. KDI의 전망은 해외 투자은행과는 비슷하고 올해 초 정부나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보다는 크게 낮습니다. 국책기관이 0%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좋은 일자리도 줄어 제조업 취업자가 1년 만에 12만 명 넘게 감소하는 등 6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가장 늦게 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많은 기관에서 사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망이 길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미 관세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조 단위 인수에 나섰습니다.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힐 수 있는 공조기기 제조기업을 선택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미래 먹거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미국의 오디오 전문 기업 하만을 약 9조 원에 인수한 지 8년 만에 조 단위 빅딜에 나섰습니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를 15억 유로,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고 나선 겁니다. 공조산업은 특히 AI 시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간 삼성전자가 가정 및 상업용 에어컨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공조 사업을 확장시킬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빅딜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깊은 고심이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최근 삼성전자는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비롯해 미래 성장 기업들을 연이어 인수했습니다. 100조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기업들을 또 M&A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신성장 분야 등 혁신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격화되는 기존 사업 시장의 경쟁 속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삼성전자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수출까지 이 제약과 식품업계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5년간 2배로 늘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산 제품 열풍이 이제는 K건강기능식품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면세점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 영양제를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필요한 제품 있으시면 저희들이 이런 제품이 있다고 설명해서 이제 구입을 해가시는데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많이 찾아오시고요. 사진이나 건강기능식품 수출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2배로 늘어났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장도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쇄도하면서 쉴 새 없이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는데 정제와 캡슐뿐만 아니라 분말, 액상, 겔 등 다양한 제형이 동시에 생산됩니다. 이곳에선 제약사와 식품기업 400여 곳의 건강기능식품 위탁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제만 하루에 650만 정, 다른 제형까지 합치면 하루 최소 1,0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국 제품 수요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유행에 민감해 속도와 품질을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의 빠른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제약과 식품산업 양쪽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K건강기능식품,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희고 둥근 달을 닮은 조선 백자 달 항아리는 위아래를 따로 빚은 뒤 하나로 잇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품어내는 불교의 포용 정신과 닮았죠. 조선 미학과 불교 철학이 만난 전시에 심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꽃무늬 벽화가 수놓인 사찰에 둥근 보름달을 닮은 항아리들이 은은한 빛을 뽐냅니다. 자연이 깎아낸 듯한 곡선의 백자대호 10점이 40년 도예장인의 손길 아래 오늘날의 숨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시된 백자 모두 누구나 직접 만져볼 수 있는데 살결처럼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위아래를 잇는 이음새는 내부의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처음부터 하나였던 그릇처럼 매끄럽습니다. 나와 다르면 배척하고 나와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다는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가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각기 다른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문제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도 항아리에 담긴 미학처럼 일본의 도예 관계자들이 3박 4일간 템플스테이와 관련 포럼에 참여하며 한일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통 예술을 매개로 한 상생의 장이 된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분당 대광사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정후가 홈런을 쏘아 올렸다면 제주도에서 열린 자선골프 대회에선 한국 야구의 전설들이 방망이 대신 골프채를 들고 장타를 쏟아냈습니다. 때론 삐끗하면서 웃음을 주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시 전설답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충청 이남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원주 21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